요즘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그리고 바로 같은 시기에 월스트리트의 한 거대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의 돈을 묶어두고 문을 잠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이 둘 사이에 아주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소름 돋는 연결고리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최근 시장 하락에 대해서 이런저런 분석들이 많았지만 솔직히 뭔가 속 시원하게 설명되는 건 없었잖아요. 마치 진짜 범인은 따로 있는데 엉뚱한 용의자들만 계속 이야기하는 느낌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미스터리의 진짜 범인이 누군지 한번 추적해 볼 겁니다. 정말 뚜렷한 악재도 없는데 갑자기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들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다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혼란에 빠졌고 그 원인을 찾느라 분주했죠. 흔히들 말하는 금리 문제니 지정학적 리스크니 이런 걸로는 이번 하락세가 깔끔하게 설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혀 예상치도 못한 곳, 금융시장의 아주 깊숙한 곳에서 결정적인 단서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바로 블루올 캐피탈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회사에서 벌어진 한 사건이 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겁니다. 그럼 대체 이 블루올 캐피탈이 뭐 하는 곳이냐?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간단히 말해서 월스트리트에 떠오르는 거물입니다. 특히 사모신용이라는 분야의 최강자 중 하나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냥 기업에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시장이에요. 굴리는 돈이 수십조 원이 넘으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플레이어인 거죠. 바로 이 회사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2026년 2월이었죠. 블루홀이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운영하던 한 펀드에서 갑자기 이제부터 돈 안 내줍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투자자들이 자기 돈을 찾고 싶어도 못 찾는 말 그대로 문을 쾅 닫아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걸 금융용어로는 게이팅이라고 부르는데요. 진짜 말 그대로예요. 투자자들이 돈 빼려 나가는 문을 그냥 걸어 잠궜다, 이런 뜻입니다. 펀드 매니저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 같은 거죠. 아니, 멀쩡한 회사가 왜 갑자기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이게 바로 펀드의 딜레마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한꺼번에 내 돈 내놔 하고 몰려드는데 펀드가 가진 자산은 대부분 기업에 몇 년씩 빌려준 대출 채권인 거예요. 이게 주식처럼 바로 시장에 내다 팔아서 현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이걸 만약 헐값에 막 던지기 시작하면 펀드 자체가 망가져 버리니까 차라리 그냥 출금 자체를 막아버리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냐? 블루홀이 문을 잠근 거랑 비트코인 가격이 왜 떨어지냐?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블루올 펀드가 직접 비트코인을 던져서 가격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둘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동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즉,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가,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던 거죠. 이 둘의 차이를 보면 그냥 딱 감이 오실 거예요. 블루홀이 가진 대출 자산은 현금화하려면 몇 달, 어쩌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요, 그냥 몇 분이면 전 세계 어디서든 현금으로 바꿀 수 있죠. 당장 돈이 급한 사람한테는 이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바로 여기가 이 퍼즐의 핵심 조각입니다. 여러분이 블루올 펀드에 돈을 넣어둔 큰손 투자자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갑자기 다른 데서 돈이 급하게 필요해졌어요. 근데 펀드에서는 돈을 안 내주네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쩔 수 없죠. 내가 팔고 싶은 걸 파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팔 수 있는 걸 팔아야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 같은 유동성 높은 자산이었던 겁니다. 이걸 강제 매각이라고 부릅니다. 이 강제 매각이 시장에 세 가지 연쇄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이 그냥 비상용 ATM 기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급전 필요하면 깨는 적금처럼요. 둘째는 저렇게 큰 펀드도 위험하네 하는 공포가 쫙 퍼지면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위험 자산은 일단 다 던지고 보는 패닉셀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돈 놓고 돈 먹던 유동성 파티는 끝났구나 하는 아주 강력한 신호를 시장에 주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게요. 이게 왜 단순히 펀드 하나, 비트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요? 왜 월스트리트 전체가 이걸 이렇게 주목하고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탄광 속의 카나리아 같다고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옛날에 광부들이 탄광에 들어갈 때 카나리아 새를 데리고 들어갔대요. 유독가스가 새어나오면 사람보다 새가 먼저 반응을 보이니까 그걸 보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거죠. 즉, 이 블루올 사태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는 더 큰 금융 시스템 위기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경고인 겁니다. 왜냐면 이 사모 신용시장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1조 7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2천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근데 여기가 은행처럼 규제를 빡세게 받는 곳이 아니라서 그림자 금융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터지면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스톤의 부동산 펀드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2022년 말에 출금을 막았는데 밀려있던 투자자들의 돈을 다 돌려주기까지 무려 15개월, 그러니까 1년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번 사태도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우리는 뭘 봐야 이 위기가 끝나가는 신호를 포착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이 질문. 시장이 다시 긍정적인 흐름으로 돌아서려면 대체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이게 지금 우리 모두의 최대 관심사일 겁니다. 한번 정리해보죠. 크게 네 가지 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펀드들이 알아서 현금을 마련해서 다시 출금을 시작해 주거나 아니면 팔 사람은 이제 다 팔아서 매도 압력이 약해지는 거죠. 혹은 되게 역설적인데 기존 금융 못 믿겠다 하면서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돈이 몰리는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게임 체인저는 바로 첫 번째, 중앙은행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 같은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신호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특정 펀드가 뭐라고 발표하는지에서도 나오지 않아요. 진짜 모든 것의 키를 쥐고 있는 곳, 그곳은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바로 연준입니다. 이 시장의 공포를 한 방에 잠재우고 돈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니까요. 결국 이 모든 혼돈과 하락의 끝에서 우리가 딱 하나만 봐야 한다면 그건 바로 연준의 다음 행동입니다. 연준이 시장에 다시 돈을 풀겠다는 시그널을 주는 바로 그 순간이 이 지긋지긋한 하락의 흐름을 뒤집는 가장 강력한 반전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